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경찰 간부 72기 시험을 치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의미에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시험을 응시하고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박수를 쳐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시험은 끝났지만 팩트 경찰학 김만희 저와 함께 이번 시험은 어떠했는지,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었고 어떠한 형태가 출제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자신감 있게 지금 뭐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은 더할 나위 없이 참 축하드릴 일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 새롭게 경찰 간부 경찰학을 시작하신 분도 많으실 거니까 이제 이번 가장 최신상 2022년 버전의 이번 시험 72회 시험을 토대로 해서 과연 경찰학이 이제 어떤 방향 속에서 그 틀을 잡고 나가야 할지를 저와 함께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팩트 경찰학 OT 영상, 안내 영상 커리큘럼을 올려뒀으니까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지 않으면 도대체 팩트가 뭐냐, 무엇이 팩트냐 모르실 겁니다. 자, 팩트 경찰학이란 컴팩트하고 임팩트하고 퍼펙트한 경찰학을 위한 만행작의 가장 대표적인 경찰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자료들 혹시 안 갖고 계신 분은 네이버 카페 폴리마니아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서 네이버 카페명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자료들 업로드해뒀으니까 참고하시고, 또 거기에 Q&A라든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에게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자료들 준비됐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최신의 제일 따끈따끈한 경찰 간부 문제를 토대로 해서 경찰학을 우리 한번 온고이지신의 개념으로 다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기 좋도록 프라임에서도 전자칠판을 제공해 주셔서 전자칠판을 토대로 해서 화면에서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해설 강의들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설 강의들을 한 문제씩 해서 제가 나중에 유튜브에다가 다시 올려서 유튜브 팩트 경찰학으로 검색하시면은 유튜브에 또 올려서 핸드폰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봐야 될 문제,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료를 보고 계신다면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경찰 개념의 형성과 변천 과정과 관련된 외국 판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우리 시험 칠 때 객관식에서 적절한 것이냐 아니냐 맞냐 틀렸냐 이런 것들 헷갈려 하는데, 이건 사실 시험 현장에 있는 긴장도 때문이죠. 그러나 그 긴장도 훈련에 의해서 충분히 해결해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찰 개입 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례는 띠톱 판결이다. 띠톱. 네, 띠톱 판결이다. 이 케이스는 굉장히 유명한 케이스죠. 우리가 경찰 간부 시험을 준비하셨다면 이 경찰 개입 청구권, 특히 재량권의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 개입 청구권의 근거로서 띠톱 판결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 지문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일반적 수권자입니다. 근거한 경찰권의 발동은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라는 것. 그렇죠. 소극적, 적극적 분야는 아닙니다. 이 2번 질문은 왜 나오게 되냐면, 자, 특히 대륙계를 중심으로 해서 경찰권의 영역이 국가주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점차 줄어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계기를 만들었던 대표적인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바로 이런 겁니다.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자, 환경조망권 관련된 이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인데, 경찰권의 범위를 어디? 소극적 위험 방지, 뭐 적극적 복지라든가 이런 분야는 안 된다. 소극적 분야로 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1번에는 어떤 띠톱 판결, 2번에 있는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이 두 가지 사례들은 사실 일반적, 자 지금부터 해설의 기준을 아주 완전 초시생이 아니라 일반적 최소한 1회독 정도를 했다를 전제로 하고 설명을 드릴 텐데, 1회독 정도 했을 때 이 두 가지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헷갈려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맞춰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확인된 판결은 맵 판결이다. 자, 이건 미국 판결, 맵 판결. 네,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한 판결인데, 이 출제위원회의 시선을 본다면 연관지어서 4번 지문을 구성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4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배상이 인정된 최초의 판결은 에스코베도 판결이다.
이 에스코베도 판결이 물론 미국 판결사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만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의외로 시험에 가끔씩 툭툭 던집니다. 그러니까 출제위원은 이런 판결 잘 못 들어봤지 한번 해봐 라는 개념에서 던졌겠죠. 출제위원의 마음이라면. 네. 경찰학을 전공한 제 시선에서 봤을 때 중요한 판결이 아닙니다. 사실 이 에스코베도 1964년에 나왔던 이 에스코베도 판결보다 더 유명하고 더 중요한 판결은 뭐냐? 바로 1966년에 나오게 되는 바로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 판결이죠. 미란다 판결. 여러분도 영화 같은 거 보면 요즘 경찰 캅스 영화들 보면은 예전 영화랑 달리 굉장히 많이 진화되어서 대사들이 정말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것 같은 수준에서 대사들을 막 읊어댑니다. 거기에서 이제 특히 이 위법 수집 증거 배제에 대한 미란다 법칙. 예전 같으면 경찰이다 꼼짝 마 체포 딱 끝나고 해피엔딩 이렇게 나오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수갑을 채우는 과정 속에서 경찰관 특히 주인공일 때 끝까지 기본적 변호인 조력 권리라든가 다 고지해주죠. 그것도 눈을 이글이글 하면서 너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이러면서 오버 연기해봤습니다. 자, 요 에스코베도 판결은 바로 미란다 판결을 전제로 해서 미란다 판결에 나아가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국가 배상과 관련되는 것은 어디에 관련되느냐? 요거는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변호인 조력에 대한 이야기, 요 미란다 판결을 같이 꼭 알아두세요. 국가 배상의 최초 판결, 요까지 지문을 딱 끌어버린다면 이것은 바로 뭐냐면 블랑코 판결이죠. 블랑코 판결. 네. 국영 담배 회사에 소속돼 있던 그 꼬마아이가 다쳤던 블랑코 판결이 가장 대표적인 프랑스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요 에스코베도 미국 판례와 국가 배상을 연결해 가지고 혼동하게 한번 살짝 섞어놨죠. 네, 교묘하게 섞었습니다만 우리의 눈은 골라낼 수 있는 거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2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경찰의 분류입니다. 경찰학 초기 부분에 나오는 팩트 경찰학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고 이 경찰학 분류에 대한 가장 기본적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라고 하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거냐? 자, 1번 우리나라는 조직법상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별이 없으며 보통 경찰기관이 양 사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그렇죠. 한국의 이 경찰의 제도적 성립의 과정을 봤을 때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 경찰 분류라는 개념에서 들어올 때 항상 먼저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될 게 조직적 분류냐 작용법적 분류냐 요란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축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특히 대륙계국과 미국계국과의 동시 영향을 받았죠. 한국은 절충형. 한국의 제도는 이 절충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들어왔을 때 조직법상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별이 별로 없고 보통 경찰기관 양사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네. 특히 사법경찰 같은 경우에는 대륙계 국가에서는 철저히 구별을 해주죠. 이런 계열상의 흐름 때문에 이런 지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지장이 없고. 자, 두 번째.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의 이 발동 시점, 액션 언제 하느냐 이 발동 시점에 따른 구별에 의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 경찰의 분류를 다양한 기준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로 사법경찰, 행정경찰, 예방경찰, 진압경찰, 네, 뭐 계통으로 따진다면 대륙계 경찰, 영미계 경찰 이런 다양한 분류 꼭 기준점들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네, 시점에 따른 것들이고. 그다음 행정경찰은 주로 과거 상황에 대해서 작용하며 사법경찰은 주로 현재 또는 장래 상황에 대해서 틀렸죠. 우리가 행정과 이 문제를 푸실 때 너무 경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행정과 사법과 입법을 기준을 구별해 본다고 했을 때 상권 분립에서 사법은 뭡니까? 사법, 판결. 기본적으로 사법적 개념은 일이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너는 무엇? 이런 구조를 가져가죠. 그래서 사법의 본질은 항상 꼭 경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후적, 일 터진 다음에 사후적 속성을 지닙니다. 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은 어떻습니까? 일 터지기 전에 미리 행정.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은 사전적인 혹은 현재적, 장래적 상황에 대한 것들이고 일 터진 다음에는 뭐 사법 절차로 가게 되겠죠.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군요.
4번 질서경찰과 보통경찰은 경찰 활동 시에 이 강제력의 유무, 그렇죠. 강제력 유무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잘 푸셨고, 네. 이런 지문 하나하나에 여러분 개별적으로 혹시라도 고민이 되시거나 나 잘 모르겠다 하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어디로? 그렇죠. 바로 팩트경찰학 네이버 카페 폴리마니아로 들어오셔서 마음껏 질문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질문하실 때 그냥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이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요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딱 콕 지적을 해주셔야 아무래도 이 글자로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설명이 잘 되겠죠. 네, 이런 사항들은 나중에 유튜브에서 또 뵈면서 여러분의 제시된 글들을 제가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팩트경찰학은 친절합니다. 자, 그럼 우리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팩트경찰학 해설 강의를 보고 계십니다. 저는 김만입니다. 자, 이 자료들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카페 폴리마니아에 들어가시면 자료 올려뒀으니까 잘 다운받아서 함께 보십시오. 자, 3번 문제. 경찰의 임무와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 유형적인 측면에서 문제 유형을 여러분은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특히 경간부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은 뭐냐? 전체 박스에서 몇 개 맞고 몇 개 틀렸고 이런 형태의 유형의 문제들을 경찰 간부에서는 빈출해서 자주 냅니다. 일종의 트렌드입니다. 시험별로 순경시험은 순경시험에 맞는 트렌드가 있고 경간부는 경간부에 맞게 일반 행정은 일반 행정에 맞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이런 형태의 지문 길이도 길고 몇 개냐라는 것이 사실상 난이도를 조금 높이는 형태의 유형인데 경찰 간부에 맞게 이런 형태를 주로 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저와 함께 팩트경찰학 문제 훈련 과정에서 충분히 훈련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유형을 봐두십시오. 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 보통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국자법이라고 많이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줄이지 마시고 풀네임으로 알고 계셔야죠. 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 재산 그리고 보호, 범죄 예방, 진압, 수사 그리고 범죄 피해자 보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 방지, 외국 정부 기관 및 국제기구와 국제협력 등 바로 국자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무 규정이죠. 네, 이 사항들은 반드시 확인하고 계셔야 될 사항입니다. 네. 맞는 이야기고 인간의 존엄, 생명, 자유, 생명, 명예 등과 같은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적 가치 있는 위험 방지의 경찰의 임무에 해당하지만 여기 무형의 권리한 위험 방지는 경찰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요. 무형의 권리도 포함하죠. 당연히. 권리니까. 법치국가에서는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의무와 권리의 이 두 축은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축이죠. 자, 권리니까 인정됩니다. 무형이라도. 저작권 같은 무형의 권리 인정된다 이겁니다. 자, 경찰 공무원의 이거 틀린 지문이죠, 지금. 자, 아니다 틀렸으니까. 경찰 공무원이 국회 안에서 바로 요 조항은 국회법 150조에 있는 바로 국회 안에서의 질서 유지와 관련되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규정한 사항인데 요 자주 시험에서 많이들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현행 범인을 체포한 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지. 국회 안에 체포하면 여러분 국회의 최종적 행정의 최종 권한은 국회의장이 지니고 있습니다. 위원장도 아니에요. 상임위원장도 아니고 의장이에요. 의장. 알겠죠? 의장의 필요가 있습니다.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 회의장 안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요 회의장 안에 있는 국회의원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 국회의원입니다. 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없다. 네. 요건 바로 150조 규정사항으로서 이 부분이 틀렸죠. 라를 가봅니다. 자,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 주의하셔야 됩니다. 관할 경찰서장입니다. 경찰서장. 자, 경찰서장에게 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법정 내에서만 법정 내에서만이 아니라 법정 내외가 들어가죠. 내부도 포함되지만 외부도 포함되는 내외 이러한 것들이 글자 말장난이 아니고 우리 경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역에 관한 중요한 차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자칫 너무 말장난만 해놓고 있고 정말 짜증나 이렇게 경찰학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중요한 포인트에 해당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두시고 잘못된지 잘 돼 있는지를 객관식에서는 꼭
점검해야 될 파트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틀렸죠. 책임에 대한 영역으로서. 경찰 관할에 대해서. 자, 3번 문제 받고 그다음 4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네. 조금 내려와서 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시사적인 문제에서 나왔죠. 원래 시험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을 문제인데 국가경찰의 특징, 자치경찰의 특징은 우리가 기본 과정과 팩트경찰에게 기출과정에서 훈련을 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골라가 볼까요? 자,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어떠하다 비권력적 수단보다는 권력적 수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 기본적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가장 대표적인 비교는 이건 상대적 비교입니다. 절대적 비교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경찰학 같은 과목에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절대화시키는데 이건 상대적 비교. 서로 간의 차이다 이거죠. 국가경찰은 국가 전체의 통일성이라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움직일 것이고 자치경찰은 자치사무라는 개념, 이 자치,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자치적 사무라는 개념이 일어나죠. 요 자치적 사무는 기본적 수행의 원리가 민주성에 근거를 합니다만 국가사무의 통일적인 하나의 획일화된 수행의 기본적 개념은 능률 혹은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사무에 대한 국가사무, 국가경찰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전국적 통일사무 혹은 효율적인 집회, 공통적 요소에 대한 것들에 대한 대응, 그리고 강력한 공권력의 사용을 강력한 공권력의 사용을 좀 더 전제로 한다면 자치사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요 민주성의 원리를 갖고 있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좀 더 비권력적 수단을 토대로 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참여를 좀 더 활성화시켜주고 있고 이거는 원리적 측면을 이해해 두시면은 가짐을 보십시오. 자, 자치경찰은 비권력보다 바뀌었죠. 자치경찰은 뭐다? 비권력적 수단, 국가경찰은 권력적 수단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가짐은 틀린 거고. 나를 보겠습니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타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조정이 원활하다. 그렇죠. 원활합니다. 왜 원활합니까? 요 통일적 업무의 수행이라는 이 컨셉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통일적. 각 부처의 통일적 업무. 자치는 기본적으로 자치는 구역적 구분을 전제로 한 것이 자치죠. 전국 자치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역적, 예를 들어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이런 식으로 지역적 구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이 아니라 지역의 특색에 맞는 오히려 지역적 특색에 맞는 자치경찰 사무는 가능하다라고 하겠지만 전국적 통일 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협력적 사무들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국가경찰에 대한 특징으로서 조정은 원활하다 되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했을 때 자치경 비교하여 지역 실정을 반영한 경찰 조직의 운영 관리가 용이하다. 지역 보세요. 지역의 실정 제가 말했죠. 지역의 특색, 지역의 실정은 뭐다? 당연히 자치경찰로 가야죠. 자치경찰.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해서 지역 주민에 대한 경찰의 책임의식이 높다. 지역 주민. 이 지역 주민도 결국 지역에 포커스를 둡니다. 지역에 포커스를 두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자치경찰이 되겠죠. 자치경찰.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의식을 높일 수가 없죠. 네, 정답은 보셨고 풀이 잘 보고 계신가요? 네, 자 다음 5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되셨나요? 네, 자 5번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는데 경찰 인권보호규칙인데 이번 경찰 간부 문제에서 이 인권보호규칙의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법령적 문제들인데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이 법령적 문제들은 우리가 법령 특화 혹은 법령적 부분을 별도로 정리를 하면서 또 물론 기본 이론 강의 컴팩트한 기본 이론 강의에서 봐야 될 핵심 내용을 다 넣고 있습니다만 이건 요 법령 자체에 대한 점검을 꼭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부칙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다 보실 필요는 없고 팩트 경찰에서 제시하는 보라고 했던 내용들만 정확하게
팩트적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OX로 표현을 해보라라고 했는데 나름의 머리를 써서 맞냐 틀리냐 하나씩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라는 거죠. 네, 유형을 조금 더 진화시켜 보겠다는 출제자의 약간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자, 인권 보호 담당관은 분기별 일회 이상의 우리가 분기는 뭐예요?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렇죠. 요 분기가 아니고 반기별. 반기는 뭐 전반기, 후반기. 즉 3개월 단위냐 6개월 단위냐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죠. 인권 영향 평가를 점검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경찰청장은 경찰관 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단위로 인권 종합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도 지금 요 기간 가지고 출제는 날짜를 장난치고 있는데 여러분 매년 단위로 이 종합 보세요. 종합 계획을 이건 암기가 아니에요. 행정이라는 체계를 잘 알고 계시면 혹은 살짝만 이해해 두셔도 충분히 이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매년 단위로 종합적 거역 플랜을 짜는 국가가 아니에요. 경찰뿐만 아니라 경찰 이외의 일반 행정의 영역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적 거역 계획은 3년, 5년 단위로 짭니다. 매년 단위로 뭘 하느냐? 시행 계획을 짭니다. 시행 계획. 요거 수업 시간에 팩트 경찰학 제가 꿀팁을 한 번 더 알려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이 종합 계획을 매년 단위로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인권보호 규칙에 의하면 이것은 몇 년? 3년. 자, 다를 가보죠. 다.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족 통제를 구현하여 강력한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 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자, 앞에는 조문을 거의 그대로 끌어왔죠. 경찰청장 및 여기 있죠.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까지는 되지만 서장 아니요. 서장님은 좀 참으세요. 알겠죠? 서장님까지 가지 않습니다. 네, 자문기구로서 이 서장까지 가지 않는다는 점 틀렸습니다. 자, 조사 담당자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 검찰 등의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종결하거나 해당 기관에 이첩할 수 없다? 잘 나가다가 왜 이래? 없다가 아니죠. 끝을 있다, 없다, 맞다, 아니다, 포함된다, 아니다, 예외다, 아니다. 이런 장난은 정말 출제원의 정말 말장난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 이런 것들이지만 이런 건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겠죠. 당연히 해당 견해 이첩 수사가 들어가는데 왜 이첩을 하냐? 이첩해야죠. 알겠죠? 조사, 수사 개념이 달라요. 알겠죠? 더 강력합니다. 수사가. 그래서 이첩할 수 있답니다. 다만 단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다만 확인된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 절차는 요 확인된 거에 대해서는 계속 이행할 수 있다. 제가 출제위원이었으면 아마 이 단서 조항을 문제로 냈을 텐데 지금 출제위원은 이게 아니라 있다 없다를 바꿨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확인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힘내시고 자, 그다음 6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죠. 자, 6번 나올 만한 문제였죠. 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다 확인해 둬야 될 사항입니다. 자, 이 법률 나올 것들이 나왔는데 가볼까요? 1번. 공직자 등의 공직자 사례금을 받은 외부 강의를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 강의 요청 명세 등의 소속 기관장에게 그 외부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렇죠. 이런 날짜들 같은 것들 자주 장난치죠. 서면으로. 다만 외부 강의를 요청한 자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공무원 체계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법안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 금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이걸 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윤리적 정부 혹은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정부의 한 걸음 더 근거를 확실히 갖고 나갔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행정학회, 경찰학회에 있는 교수들은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생각합니다. 물론 법 자체가 완벽하냐를 떠나서. 그래서 시험에 잘 낸다고 결론. 알겠죠?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안 돼요!
라고 딱 해야 되는 거지. 허허 그 참 점점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를 주지 말라 이거죠. 이렇게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고 증여를 포함한 사적 거래로 인하여 채무이행 등의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제공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문제는 어디를 함정을 파냐면 증여를 포함한 아니요. 증여를 제외한 알겠죠? 제외한인데 요 포함한 요렇게 그 영역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로 문제를 냈습니다. 4번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기부, 증여 등의 그 명목에 관하여 관계인의 요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에 300만 원을 초월하는 이 4번 사항이 사실상 이 바로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굉장히 강력한 조항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 조항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거나 이런 조건을 달았죠. 직무 관련을 어떻게 입증하냐 이겁니다. 이제는 뭐 명목에 관계없이 받아서 그냥 처벌, 형사처벌 이 구조를 짠 게 이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한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요거 사실 조항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중요하게 만들었더니만 우리의 검사님들이 바로 그 유명한 검사 불기소 세트가 얼마짜리였습니까? 룸사롱에 가서 술을 마시고 안주도 먹고 다 했는데 불기소했던 이유가 뭐였다? 네, 100만 원이 아니라 98만 원. 정말 좀 부끄러운 판결입니다, 사실. 알겠죠? 바로 그 불기소 세트 사건이 바로 여기에 근거한 겁니다. 자, 이건 좀 시사적인 이야기고, 네, 시험엔 안 나옵니다. 어쨌든 우린 조문 자체를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죠. 4번은 중요한 조문입니다. 꼭 확인 한번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검사 불기소 세트. 자, 그 다음 오셔서 7번 가보죠. 7번입니다. 7번. 경찰의 일탈과 부패 이것도 주요 주제죠. 일탈과 부패. 그래서 이런 팩트 경찰학에서 김만희 팩트 경찰학에서 일탈 부패에 대해서 혼돈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렬해드렸습니다. 그런 자료들 어디에 있다고? 네, 네이버 카페 폴리마니아에 다 올려뒀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시고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일탈과 부패입니다. 일탈과 부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펠드버그는 또 경찰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영어로 표현하지 않고 국어 그대로 펠드버그라고 표현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윌슨도 이러지 말고 좀 같이 해주던가. 이거 제가 그냥 경찰 학회에 박사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좀 아쉬운 점인데 이런 겁니다. 같이 해주지 통일을. 알겠죠? 네. 사람입니다. 펠드버그는 경찰이 시민의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큰 부패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올라가죠. 요것은 결국 뭐에 되냐면 2번만 한번 볼까요? 델라트르.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따라서 시민의 작은 호의를 받은 경찰관 중에 큰 부패로 이어지는 경찰관은 일부에 불과하고 시민의 작은 호의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 과연 맞을까? 네, 학자의 연결인데 이건 어디에 뿌리를 두고 나온 거냐면 작은 호의 있죠. 이 작은 호의에 대해서 이걸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따라서 결론은 없지만은 미국 학자들의 견해들이 좀 달라집니다. 작은 호의에 대해서 허용하자, 괜찮다, 뭐 그 정도까지는 요 허용하자는 대표적인 사람이 펠드버그입니다. 아니다, 그 작은 호의마저도 해서는 안 된다, 허용하지 말자, 부정하는 사람. 요 부정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2번에 있는 이 델라트르. 요 차입니다. 그래서 1, 2번은 출전이 같이 보고 내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부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에서는 뭐 안 돼. 작은 거 하나라도 받지 말아라 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틀렸죠.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 이론. 이것은 뭐 부정 작은 것이 점점점점 우리말로 한다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거죠. 3번 윌슨은 경찰은 어떤 작은 호의, 심지어 한 잔의 공짜 커피를 받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자, 또
자주 언급되는 요 셔먼 중요 인물이에요. 셔먼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 이론을 부패에 당하지 않는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를 허용한다면 나중에는 엄청난 부패로 이어진다. 그래서 뭐하자? 작은 호의 허용하지 말자라는 사람이 요 셔먼입니다. 셔먼. 요 작은 호의에 대한 견해 차이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것들이 결국 허용하자는 사람들, 요 계열의 사람들은 형성제 이론이라는 것도 함께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죠. 형성제 이론. 그러니까 그것은 차라리 지역 주민과의 어떤 유대 관계라든가 지역에서 경찰 활동에 입지를 다지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말 그대로 토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이론도 어디 부정설, 긍정설 허용하자는 요 견해에서 주어집니다. 네, 아시죠? 만약 여러분이 경찰 간부를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이 저한테 작은 호의를 베풀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 땡큐죠. 대신에 저는 더 많은 호의를 베풀겠습니다. 작은 커피 한 잔 주시면 네, 더블 투샷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찰이 아닙니다. 네, 자, 다음 8번 가보죠. 자, 8번 가봅니다. 8번. 자, 경찰 공무원의 행동 강령. 경찰 공무원의 요 행동 강령에 대한 부분들이죠. 네. 행동 강령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공무원이 자, 1번 요 행동 강령. 앞에 봤던 규칙 강령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문적 확인을 꼭 시험 직전에 해 주셔야 됩니다. 네, 팩트 경찰에서 시험 직전에 이런 걸 또 한번 확인하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1.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 강의 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지금 강령입니다. 강령.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 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네, 아니한다. 조항에서 이렇게 제외사항을 두고 있죠. 두 번째, 공무원은 범죄 수사규칙 제30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 제기와 관련해서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상담은 뭐 언제든지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공무원이 상담 절차 및 규정, 안내, 각종 증명서 발급, 기타 이에 준하는 단순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 관련자와 200만 원, 숫자 장난인데 이것은 200만 원이 아니죠. 200만 원이 아니라 얼마? 그렇죠. 300만 원. 규정, 조항, 문항에 돼 있죠. 바로 행정강령 5조에 300만 원이라고 딱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팩트로서 정확히 딱 확인해 두셔야 될 사항이겠습니다. 4번에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 진행에 필요한 직간접적 경비, 장소, 인력 또는 물품 등의 협찬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안 되겠죠. 이런 것은 뭐 거의 당연시 여길 수 있는 사항들이죠. 네. 그래서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3번. 됐나요? 네.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조금 올라가 버렸는데 자 내려갔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네. 자 9번입니다. 9번 가보겠습니다. 9번. 자 다음 중 우리나라 경찰윤리강령 요 순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계셔야 될 순서입니다. 요 윤리강령이 제정된 순서들이겠죠. 자 새 경찰현장, 윤리현장, 경찰 서비스 현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 새 경찰 신조, 새입니다. 새 그냥 신조가 새 경찰 신조가 1980년에 들어옵니다. 1980년에 제정되죠. 그다음 경찰 현장하고 요 서비스 현장하고는 다릅니다. 경찰 현장은 언제 들어오냐면 1991년에 들어오고 요 서비스 현장 같은 경우에 1998년에 들어옵니다. 1998년. 자, 그다음 남은 건 윤리현장이죠. 윤리현장. 이게 가장 올드한데 윤리현장이 1966년. 자, 그럼 순서는 뭐 당연히 연결할 수 있겠죠. 네. 다음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자, 되셨나요? 네. 요 순서들은 꼭 봐두시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라인 이 서비스 현장 같은 경우에 이걸 뭐 무조건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거 좀 이해를 해버리면 외울 게 정말 줄어들 수 있는데 서비스 현장 제도는 이것은 영국에서 기원합니다. 영국에서 NPM식 개혁 행정 개혁에 의해 가지고 뭐 행정 서비스 전담 행정
서비스 헌장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고객에게 시민에게 최고의 서비스의 가치 기준을 정하고 만약 거기에 못 미쳤을 경우에 뭐 보상을 해준다 이런 걸 약속하는 규정들입니다. 이게 김대중 정부 때 아주 유행처럼 들어와서 모든 분야에 다 해라, 모든 분야에 다 해라라고 했죠. 그래서 경찰 분야가 뭐 들어왔다? 경찰 서비스 헌장 요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네, 연역이 그렇습니다. 이런 연역을 알아두시면은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더 이해하기도 좋고. 자, 이건 연역적 순서에 들어온 것들은 확인해 두시고 이런 것들은 팩트 경찰학 바로 요약집에 보시면은 순서별로 딱 나열해두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10번 갑니다. 10번. 자, 10번. 자, 경찰의 아버지 바로 로버트 필경이 나왔죠. 네, 요 로버트 필경 1829년 필경의 런던 수도 경찰청 나중에 초대 경찰청장이 되죠. 자, 제시한 기본 원칙적인 것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됐는데 이런 원칙 9가지, 10가지를 다 외울까? 두 문자도 외울까? 그게 의미가 있을까? 아니에요. 보세요. 문제를 보세요. 자, 제가 제시하는 이 팩트 경찰대로 하면 이런 거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 배경은 1800년대입니다. 1800년. 1800년대 영국 가보셨나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1800년대 어떻게 가? 타임머신을 타고. 네. 자, 그러면 경찰은 정부의 통제하에 있어야 된다. 네, 정부의 통제하에 경찰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죠? 국가가 권력을 점점 중심을 잡아가는 시즌에서 당연히 국가 정부 통제 안으로 와야 되는데 무력을 사용하는 경찰이 정부 통제 밖에 있으라고? 그럼 뭐 나라 쪼개 사는 거겠죠. 그래서 통제 하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범죄 발생 사항은 반드시 전파되어야 된다. 네, 범죄를 숨기고 은닉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 알리라 이겁니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자, 세 번째, 단정한 외모가 시민의 존중을 산다. 쉽게 말해서 마동석 보세요. 마동석 어때? 범죄도시 보면 아니 배지 떼면 마동석이 깡패야 경찰이야. 깡패죠, 깡패. 그냥 주먹으로 달려. 영화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굳이 안 보신 분들 범죄도시 1, 2 보실 필요 없습니다. 보지 마세요. 네.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단정한 외모가 시민의 존중,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불신을 씻기 위해서 그래서 단정한 외모만 한 것이 아니라 이 필경 뭐까지 나옵니까? 제복도 착용해라. 알겠죠? 요렇게 나가는 겁니다. 네 번째, 경찰의 효율성은 항상 범죄나 무질서를 진입하는 가시적 모습, 이런 가시적인 녀석. 여러분 가시적인 거 눈에 띄는 것 겉으로만 그러면 안 되겠죠. 뭘로? 도대체 진짜 무질서를 잡았는지 범죄를 제압했는지를 뭐 실질적으로 하자. 기존에는 가시적으로 하니까 경찰은 설쳐되는데 범죄는 안 줄어들더라. 그래서 필경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제대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경찰 조직을 만들고 외모도 단정히 하고 잘생기고 예쁘란 소리가 아니에요. 단정하다. 단정. 저를 보세요. 단정하지 않습니까? 단정. 아닌가? 단정해요. 알겠죠? 단정해야 신뢰를 주고 제복도 착용하고 그리고 범죄 사실도 공표를 하고 알리고 은닉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권력은 정부 통제하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범죄와 무질서를 진짜 제압하고 처리했는지를 뭐 가시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으로 봐야죠. 필경의 이 경찰 조직 원리 과연 외울 필요가 있을까? 아니요. 팩트 경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암기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이런 걸 뭐 앞에서 이런 뭐 경범단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두 문자를 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두 문자에 홀릭하셔서 안 됩니다. 제대로 된 경찰학은 하나의 학문이고 여러분의 객관식 과목입니다. 당연히 그 길을 팩트 경찰학이 제시해 드릴 겁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이렇게 처리한다는 점을 잘 봐두십시오. 자, 그다음 가볼까요? 자, 그다음 11번 가보죠. 자, 11번. 자, 일제 강점기입니다. 강점기 미군 전기 시기.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부분들인데 경찰학 전체에서 경찰 행정법 파트, 경찰 행정학 파트, 그리고 또 하나 역사, 한국 경찰의 역사, 그리고 비교 경찰학 이러한 영역으로 구축되는데 당연히 이 역사 파트에 대한 비중은 작습니다만 나옵니다. 그래서 비중. 그렇다고 해서 옛날 뭐 고조선 시대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최근 특히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전후로 나타나는 한국 경찰의 제도적 위상과 변화, 요건 꼭 확인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제강점 미군정기를 불렀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미군정 하에서는 조직법적, 자금법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우리 조직법적, 자금법적 정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경찰의 작용법적 근거가 뭡니까? 바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죠. 아주 중요한 법이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 경직법은 1953년 여기 있는 겁니다. 53년인 거고 있죠. 그래서 미군정 하에 이미 틀렸습니다. 자, 그 경찰 제도계로 경찰 활동이 확대되었었다. 옳지 않은 것이니까 1번이네. 네. 광복 이후에 신규 경찰 채용 과정에서 일제 강점기 경찰 경력자들의 다수 임용되었으나 독립운동가 출신도 상당수 많이 채용되었다. 뭐 노독수리라든가 이런 흔히 반민특위에서 활동했던 친일파들 이런 문제들이 항상 그때 꼬리를 갖고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입니다. 이 독립운동 전혀 없었냐? 있긴 있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많다고 해서 몇 명인데 라고까지 가지는 않겠죠. 네. 하지만 분명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친일 경찰들, 친일파 활동했던 그 경찰들의 활동이 어느 정도 역사에 발목을 잡은 건 사실이니까. 네. 자, 의경대입니다. 의경대는 상해 임시정부 시기에 운영된 경찰기구로서 바로 교민사회 안녕과 질서 유지, 호구조사. 내가 호구로 보여? 라는 거 호구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자, 호구조사 등을 담당하였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상해 임시교입니다. 풀로 한다면 그냥 의경대가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 의경단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예. 연통제라든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뭐 경찰 제도에 대한 이야기죠. 3.1 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 제도에서 뭐 보통 경찰 제도로 전환. 이거야말로 뭡니까? 가식적이죠. 흔히. 예. 실질적인 통치는 그대로였습니다. 네. 명분, 형식상 뭐 보통 경찰제로 전환되었다. 눈 가리고 아웅한 거죠. 일본 침략기의 슬픈 역사죠. 자, 틀린 것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네. 다음 문제 가볼까요? 그럼 자, 12번 문제.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힘내세요. 자, 1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한국 경찰사, 경찰사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들어올 문제들이고 잘 나왔죠. 자, 가봅시다. 광복 이후에 미군정은 일제가 운영하던 비민주적 형사제도를 상당 부분 개선하고 영미식 형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1945년 미군정 법무부 검사, 여기 드디어 검사가 나오고 이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감호 문제 출제 요인이 굉장히 좀 시사적이고 좀 정치적 성향을 어느 정도 띠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의 주관적 판단입니다. 네, 보세요. 지금 법무부 검사, 지금 검경 수사 조정권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미군정 법무부의 검사에 대한 훈령 사무가 발행되었다. 이 훈령 사무까지 과연 다 알고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네, 드물 겁니다. 사실 이건 아주 예외적 질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봅시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 체제가 도입되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경찰에 도입되며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인정되었었다. 바로 이러한 사항들 확인용으로 한번 봐두도록 하시고 두 번째, 경찰 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 여기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자 수립 후 경직법은 48년에 제정되었었다. 이 경직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죠. 경직법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개정도 되고 왔지만은 자, 다음입니다. 경찰법이 제정될 때까지 경찰 체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정부조직법이었다. 요 정부조직법이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요 경찰법이 언제 제정되면 기본적으로 1991년에 제정됩니다. 요 경찰법 91년 요 연도는 굉장히 경찰사에서 중요한 해입니다. 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한국 경찰의 최초의 작용은 행정경찰장정. 한국 경찰청 조직법은 경무청 관제직장. 요거 장정과 관제직장 중요한 내용이죠. 네,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될 것들이고 이 행정경찰장제가 바로 1894년에 제정됩니다. 그래서
갑오개혁 시기 하면 바로 요 행정경찰장정 요 제도를 뺄 수가 없죠. 갑오개혁 시기에 나타났던 제도로 꼭 확인하고 계셔야 되고 경묵청 관제직장 요건 언제냐? 요것도 1894년 갑오개혁 전후기에 요때 들어오게 됩니다. 자,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처음 제정되어 그동안 국가공무법에 의거했던 경찰공무원을 특별법으로 규율하게 되었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네 개 다 맞군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 13번을 가보겠습니다. 13번 외국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외국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교 경찰학적 관점에서의 사례들까지 이제 확장돼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런 제도들 물론 팩트 경찰학 기본서의 외국 사례에 대한 외국이라고 해서 모든 뭐 덴마크, 노르웨이 아니에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요 나라에다가 우리 옆에 있는 일본까지도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옆에 있지만 중국은 조금 논외로 빼도 됩니다. 네, 중국 워낙 공안이라는 아주 독특한 제도를 갖고 있죠. 자, 미국은 경찰 업무의 집행에 있어서 범죄 대응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장에 중점을 두는 적법 절차, 자, due process of law, 이건 어디에 들어가 있다? 이건 바로 기본적으로 영미계 법계의 특징이죠. 바로 절차법 중심으로 발달한다는 점. 실체법은 대륙계 특징. 이런 건 기본 이론 시간에 배우는 사항입니다. 이는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확립되었었다. 네, 절차적 성격을 갖고 있는 바로 이 영미법계의 특징으로서 1번 맞고 2번. 자, 프랑스 군 경찰은 군인의 신분으로서 국방 연구를 수행하면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기능을 수행한다. 자, 이 프랑스가 이 군 경찰이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우리는 군 경찰 이러면은 예전에 뭐 헌병, 군사 경찰, 요즘 군사 경찰을 부르죠.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데 프랑스는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군 경찰이 모든 곳에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프랑스 제도를 오해하고 잘못 서술하는 책들도 꽤 많던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제가 박사과정 논문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한 사항들인데 군 경찰 제도가 갖고 있는 프랑스는 모든 곳이 아니라 예를 들어 데파르망이라든가 레종이라든가 이런 데파르망 같은 좀 큰 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으로 본다면 시골 개념들이 있죠. 네, 읍, 시, 군 이런 작은 이런 지역이 군 경찰이 함께 공존하는 형태를 지닙니다. 대도시 뭐 파리라든가 레종 뭐 이 리옹이라든가 이런 곳이 아니고 알겠죠. 그런 점에서 좀 특징적이죠. 어쨌든 군 경찰은 군인 신분으로서 국방 임무 그리고 이러한 기능까지 경찰 기능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지역적 제한이 있다. 요걸 딱 넣었으면 참 깔끔한 문장이 되었을 텐데. 자, 세 번째 일본 경찰은 가깝고도 먼 일본은 자, 일반적으로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권을 가지고 있고 검찰과 상호 대등한 협력 관계를 이룬다. 제가 왜 웃었냐면 이 지문은 일본에 안 맞고 이 지문은 차라리 주어를 바꿔서 미국 경찰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더 타당한 지문이 됩니다. 일본은 공안이라는 개념, 공안위원회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 이 일본의 경찰 제도는 검찰과의 관계에서 좀 위치가 좀 남다른. 그러니까 일본의 검찰은 경찰에서 일반적 지휘권을 행사하지 구체적 지휘권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 지휘권 그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수사에 대해서 진행 개시 종결 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예 제도 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출전이 미국을 염두에 두고 미국은이라고 하고 시험을 냈을 문제죠. 1번 틀렸고. 자, 독일 경찰은 연방 차원에서의 각 주가 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 경찰제이지만 이 각 주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만한 사이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주 내무장관을 정책으로 하는 주 단위, 그렇죠. 주 단위로 움직이는데 통일성을 갖고 있는 국가경찰제 체제를 갖고 있고 그래서 독일의 자치경찰제, 사실 우리가 자치경찰제 모델을 도입할 때 독일형, 프랑스형, 영국형을 많이 연구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본형을 참 많이 참고하게 됩니다. 그런 형태를 또 갖고 우리나라 경찰위원회도 만들고 했죠. 근데 독일형은 이 제도, 행정제도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 경찰 제도를 참조했지 그걸 우리나라 자치경찰 제도에 도입한 데는 좀 한계가 있었죠. 자, 어쨌든 틀린 건 3번. 자, 그다음 14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죠. 14번 문제 되셨나요? 14번 문제입니다. 14번. 자,
정책 결정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책, 기회, 참여자의 네 가지 요소가 뒤죽박죽 움직이다가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될 때 이루어진다고 보는 정책 결정 모형은 뭐냐라고 했죠. 보세요. 자, 문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해결책이라는 게 있고 선택의 기회라는 게 있고 그리고 참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막 제각각 흘러다니다가 와 하다가 어떤 때 딱 요 네 가지가 딱 모여서 이 모이는 건 언제 모이느냐? 우연히. 우연성에 의해서 딱 모였을 때 결정이 일어난다.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게? 제가 그림 그렸지 않습니까? 이게 뭐 같아요? 쓰레기통 같죠? 쓰레기. 이런 쓰레기. 예. 쓰레기통 모양입니다. 가비지 캔 모양. 명칭 그대로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해뒀는데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거죠. 즉 쓰레기통 모형은 이 지문도 요 네 가지 요소를 출제해 냈지만 이건 정확하게 경찰 행정 파트에 좀 심화적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 못했는데요? 아니요. 팩트 경찰에서는 다 준비를 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것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요소에다가 뭐가 들어와 있냐. 우연성에 의한 국가적 정책 결정이라는 점이 들어와야만 쓰레기통 모형이 가장 정확하게 됩니다. 카오스 모형 헷갈리라고 내놨는데 혼돈 이론. 이건 말 그대로 복잡한 거 그냥 복잡하다로 인정하자는 거지. 거기서 어떤 정책적 결정에 이런 요소들이 결합된다는 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1, 2번이 출제니 함정을 팠습니다. 네. 와 모르겠어. 쓰레기통, 카오스, 혼돈? 아니요. 쓰레기통 모형. 아노미 모델, 이 카오스 모델과 연동해서 아노미 모델, 무정부적 상태처럼 혼돈, 진짜 무질서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건데 특별한 모델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 혼합 탐사 모델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혼합 탐사라는 것은 정책 결정에서 아주 중요한 두 축에 있는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형태를 결합해서 둘의 장점을 결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혼합 탐사라고 해도 뭐 혼합 주사라고 해도 되고 에치온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모형이었죠. 마치 코엔 올신이 제시했던 이 쓰레기통 모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14번 문제를 보시면은 굉장히 행정학적 영역까지 쑥 들어가고 있죠. 경찰학이 이처럼 영역을 굉장히 넓게 잡고 있다는 점, 이것도 경찰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또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14번 문제 잘 봐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 문제 가보죠. 자, 15번 문제입니다. 15번 경찰 조직 관리를 위한 동기부여 이론, 바로 행작에 있는 동기부여 이론, 심리학에 있는 동기부여 이론과 관련되는 것들인데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뭘 물었냐면 자,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을 나눌 때 내용 이론이 아닌 사람은 뭐냐? 동기부여에 따라서 우린 동기부여가 인간은 모두가 내면에 욕구를 지니고 있고 이것이 이제 행동으로 이어진다라고 보는데 이런 행동으로 이어질 때 이 욕구의 원인적 측면을 바라보는 게 바로 내용 이론입니다. 과정 이론은 뭐냐면 이런 욕구 어떻게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심리적인 인지적인 과정을 보는 거, 이게 바로 과정 이론이죠. 그래서 자,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내용 이론이고 허츠버그가 제시하고 있던 허츠버그의 욕구 충족 이원론, 그러니까 욕구 충족 이원론의 동기 요인, 위생 요인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내용 이론이고 메스로 욕구의 5단계 이론, 이런 것들은 내용 이론에 해당하는데 아담스가 제시했던 형평성 혹은 불공정성 이론, 이건 전형적인 어디에 들어온다? 과정 이론입니다. 과정 이론. 아담스는 바로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 동기 유발을 일으킨다고 했습니까? 제가 수업 때 이 인지 부조화를 한번 설명드렸을 텐데 바로 아담스 이론에서는 불공정에 대한 인식, 불공정하다. 불공정이 바로 동기 유발이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논리랑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 아담스는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꼭 알아둬야 될 사람입니다라고 수업 때 엄청 강조했던 사람인데 시험에 분류체계상 냈죠. 이런 분류체계 쉽습니다. 자, 기본적 이론때 이 분류체계를 또 한번 확인해 드릴 테니까 오늘 문제 해설에서는 바로 이렇게 과정 이론과 내용 이론의 구별이었다라고 확인을 해 두십시오. 요 아담스 이외에 또 확인해 둘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 요 아담스 요 사람 이외에 학습 이론 계열들도 사실은 요 과정 이론 계열로 넣어도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자, 16번 한번 가보죠. 16번. 자, 경찰 조직 편성의 원리입니다. 자, 보셨나요? 경찰 조직 편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직의 원리죠. 조직의 원리. 자, 조직의 원리. 이런 원리들이 주로 고전적 원리에 의해서 제도, 요 고전은 구조적 측면을 바라보는 구조적 제도의 원리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보면 계층제의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분업의 원리 이란 논리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1번. 통솔범위의 원리에서 조직의 역사, 교통의 조직 역사는 얼마나 오래됐느냐, 신생조직이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통통신의 발달, 관리자의 리더십, 부하의 능력 등은 통솔범위의 중요 요소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떠하다고? 통솔범위를 넓히느냐 좁히느냐에 영향을 준다 이 말입니다. 준다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조직의 역사가 아주 올드하냐, 옛날부터 이어오던 전통적 조직이냐, 현대 바로 만든 최신 조직이냐에 따라서도 통솔범위에 영향을 줄 것이고, 교통통신이 발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교통통신이 발달하면 통솔범위가 넓어질 수 있고,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않으면 어디 가까이만 통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솔범위가 좁아지겠죠. 네. 두 번째, 통솔범위 원리는 직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 자, 통솔 범위의 범위는 스코프야. 바로 이 상하에 따라 책임과 난이도의 상하로 배치하는 것은 통솔 범위와 반비례 관계에 있는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이론 뭐였죠? 계층입니다. 계층은 기본적으로 수직적으로 발달하고 통솔 범위는 옆으로 횡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배치 상충되는 논리 같습니다. 그래서 상하로 나눠 배치한다. 요 설명, 명령 복종 관계. 이 계층은 바로 명령의 사슬을 따라서 내려가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문의는 조정 통합의 원리를 조직의 제1원리로서 가장 최종적이고 중요한 원리로 봤었다. 네, 이러한 것들은 중요한 내용으로서 그대로 알아두고 조정의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 사실 조직 원리에서 두 축을 고려한다면 조정과 분업입니다. 조정과 분업. 자, 이런 사항들은 또 기본 이론 팩트 수업 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 문제에서는 오늘 요 2번을 틀린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4번 명령통일의 원리는 조직 구성원의 원리. 누구나 한 사람의 상관에게 보고하고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한다. 네, 정의입니다. 정의. 맞습니다. 자, 그다음 17번 가보겠습니다. 17번. 국가재정법이 나왔군요. 네, 국가재정법 재정에 따른,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작용, 조직관리작용, 재정작용 중에서 이 재정의 핵심은 또 예산 파트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의 기본적 절차적 과정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산까지. 자, 예산 이 전체 요 예산의 과정은 이렇게 나눠지죠.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집행 액션, 집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음 연도에 결산. 그래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3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주기 속에서 이제 각자의 프로세스들인데, 1.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1월 31일 요 날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1월 31일까지 자. 당해 회계 연도로부터 5회계 연도 이상의 중장기입니다. 예. 5회계 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신규 사업 및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 사업에 대해서 중기, 그렇죠. 중기 사업 계획서를 누구에게? 기재부 장관이 제출하죠. 자, 우리는 각 부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런 건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주 기본이에요. 각 부들이 있으면은 물론 부도 있고 처도 있고 청도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위에 부총리로서 기획재정부가 부총리로서 상급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재부 장관에게 이렇게 제출한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제출하게 되면은 자, 2번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 운영 계획 및 이에 따른 사업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국고채무부 당비를 포함한 예산 배정 요구서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네. 여기에서 보세요. 사업 운영 계획에 따른 세입 세출 예산 요 형식입니다. 예산의 형식.
예산 총칙과 더불어서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이런 형식을 확인하고 계셔야죠. 기재부 장관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기재부 장관이 가장 중요한 돈줄에 쥐고 있기 때문에. 자, 경찰청장은 세출 예산에 정한 목적 외 경비에 사용할 수 없다. 네, 목적 외 안 됩니다. 자, 4번에 오셔서 자, 경찰청장은 국가재정법 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월비 국고채무 요거 예산안 형식이라고 했죠. 5가지 챕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월비 국고채무 등 여기 하나 더 들어간다면 예산 총칙이 들어가지. 총 5개가 되는데 자 어쨌든 요걸 작성해서 6월 31일까지 해야 한번 장관 6월 30일이 아니라 자 다시 날짜인데 요 기재부 장관에게 1월 31일까지 중기사업 계획서를 넣었죠. 그러면 기재부 장관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3월 31일까지 가이드라인 지침을 내립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예산을 짜 가지고 5월 31일까지 넣죠. 그럼 요렇게 되고 나서 요걸 모아서 어디로 간다? 그대로 국회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넘겨줍니다. 그럼 다시 국회에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게 되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들이 국가지정법에 그대로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짜들이 틀렸죠.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네. 자, 18번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의 화면을 잘 보기 위한 이 저의 작은 노력 성공했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자,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도 요즘 민주행정국가에서 이 부분도 잘 보고 계셔야 될 법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주요한 법들이 있죠. 이 법들은 당연히 기본 이론 시간에 확인하고 문제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1번 피해자가 지금 문제는 적절한 거죠. 피해자가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자, 잘 나가다가 왜 없습니까? 있죠. 네, 정당한 이유. 자,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 자, 요거 날짜 가지고 장난쳤는데 7일이 아니라 3일.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 그리고 3번 경찰관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언론 보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그렇죠. 요 안날이 중요해요. 안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네, 이런 건 단순 암기사항입니다. 그리고 서면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정보도 청구할 수 있다. 됐고. 그리고 4번에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 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고요. 이 정정보도 청구 거부와 관련돼서 1번과 4번 지문은 같은 범위에 있는 거부 사유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걸 있다, 없다. 이렇게 있다, 없다로 바꿔놨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3번. 자, 1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업무 규정과 동시행 규칙에 대한 겁니다. 보안 업무죠. 당연히 우리가 강론 파트에서 봐야 될 사항 중에 하나인데 자, 누설되는 경우에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바로 3급 비밀, 요 몇 급,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요 규정된 사항이죠. 그래서 2급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에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자, 그래서 막대하냐 안 하냐 이런 걸로 구별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중요한 차이점이죠. 자, 2번입니다.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업무상 조정 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있을 때 미리 경찰청장과 여러분 비밀 취급 인가에 대해서 경찰청장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보안 업무에 따라서 국정원장입니다. 국정원장과 자 그래서 2급 됐고 3번 제한구역이란 정의죠.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3급 비밀 소통용 암호 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 출입 맞습니다. 자 4번
비밀 열람 기록 전에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한다. 뭐한다? 함께 묶어서 그렇죠. 보관, 활용하고 비밀의 보호 기간이 완료되면 비밀이 분리된 후에 각 편철하여 나눠서 딱 묶어서 5년간 보관한다. 네, 됐군요. 자, 이런 규정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가보죠. 지문이 좀 길게 나와 있죠. 또 다툼이 있을 때는 뭐 판례에 의하라 이거죠. 판례까지 고려하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대법원 판례, 헌재 판례 모든 걸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우리 경찰학과 관련돼서 최신의 의미 있는 판례들 정도만 봐두시면 됩니다. 또 그런 것들이 팩트 경찰학 기본 이론과 정리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1번. 자, 집시법인데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전직 대통령.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참 웃었는데 전직 대통령. 출전이 아무리 봐도 네, 양산에 있는 전직 대통령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즘 시위가 시끌시끌하죠. 이 봤을 때 출전이 정말 좀 약간 시사적인 정적인 어떤 의향을 굉장히 분출하고 싶으신 분인 것 같아요. 출전 누구세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경계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는 5개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다. 자, 두 번째,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주한일본 대사관, 외국 대사관이죠. 뭐 일본을 굳이 끌어넣을 이유는 없겠지만 어쨌든 외국 대사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인 일요일에 주한일본 대사의 숙소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그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숙소의 기능이나 안정에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확성기를 사용한 조건을 아예 안 괜찮다로 다 깔아주고 있죠. 네, 되겠습니다. 3번. 자, 3번입니다. 5개 집회나 시위를 주도하려는 자가 집시법, 바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5개 집회, 신고서에 대한 절차가 중요하죠. 신고서를 5개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시간, 아닙니다. 시간 틀렸죠? 72시간이 아니라 720시간 전부터 448시간, 720부터 48시간. 자, 날짜 틀렸고, 시간 날짜 틀렸고, 자, 이런 건 절차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절차를 꼭 봐두셔야 됩니다. 4번 지금 보이시나요? 자, 4번. 주최자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부득이 새벽 1시에 집회를 하겠다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 집회 성격상 부득이하다면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5개 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자, 요 4번 지문이 사실상 출전에 왜 판례를 언급했느냐? 바로 우리 헌재 헌법 불합치 판결과 한정 위헌 판결 사례, 그걸 염두에 두고 지문을 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판례라고 넣었죠. 자, 그리고 또 왜 부득이 새벽 1시냐? 차라리 12시 하지. 12시도 나는 한밤인데. 네, 그게 아니고 새벽 1시든 2시든. 자, 우리가 자정을 기준으로 해서 한정 판례, 이 헌법재판소 한정 위헌 났던 그런 판결인데, 불합치와 위헌 중에 한정 위헌 판결인데, 한정 위헌 판결에서 야간 5개 집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야간 5개 집회에 대해서 자, 일몰 해가지고 일몰 후에 자정 몇 시? 12시, 24시, 밤 12시 자정까지 이때는 야간 시위에 대한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자정부터 일출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금지하는 거, 이 야간 시위 금지하는 거, 요건 합헌입니다. 알겠죠? 요건 합헌이었고, 요 자정까지 요때 금지한 건 위헌이었고, 금지한 게 위헌. 여기는 금지하는 게 합헌이고, 한정위헌 나간 요 케이스였죠. 자, 그래서 새벽 1시를 끼워넣은 겁니다. 네, 되셨나요? 네. 자, 21번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가부터 라까지 설명 중에 오른 코 그림에 OX 표시를 바르게 된 것은 했죠. 자, 경범죄처벌법. 자, 됐나요? 자, 가보죠. 경범죄. 자,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나누어 팔거나 나눠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여 광고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형에 처벌한다. 요 금액, 요 20만 원 주의하시고 맞고.
자, 경범죄처벌법 8조 1항에 따른 납부기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돈 내야 안 냈습니다.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에 다음 날로부터 30일이죠. 20일인데 30일이 아니라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금칙 부분에서 이것도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20. 자, 요 20일 30으로 숫자 장난쳤습니다. 자, 해양경찰서장을 제외한 경찰서장, 제주특별도지사 또는 특별사법 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입니다. 제외하는 게 아니고 포함한 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여기는 사실 구조가 좀 다르죠. 즉시 이 특별사법경찰대장이 바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뭐한다? 즉시 관할 서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하면 서장이 다시 부과하는 구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빠져야 되겠죠. 자, 범칙금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 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은 통고받은 범칙금의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하여 너무 과하죠. 100분의 50 이 정도 과한 건 거의 없습니다. 우리 20. 다 20 가지고 장난쳤죠 지금. 네. 되셨나요? 21번. 좋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자, 아직도 이 자료들, 해설 자료들 다운받지 못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폴리마니아에 들어가시면은 올려뒀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셔서 네이버 카페 폴리마니아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료도 보시고 내용상의 질문도 하시고 또 수험 고민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비밀 상담도 되니까 환영합니다. 20번. 다음 사례에서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항의 A 가정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 20번 문제는 출제는 나름 재밌게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좀 응용화되는 문제죠. 이 경찰학이 점점 전공, 순경시험도 마찬가지고 과목개편 이후에 전공 과목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이제 응용의 단계를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네, 그러나 괜찮습니다. 팩트 경찰학, 김만희 경찰학에서는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런 사례에 들었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실 필요 없습니다. 차분히 한번 보시죠. 자, 이 가족 구성원의 요 개념을 알고 있니? 그리고 그걸 한번 적용해봐라라는 응용형 문제입니다.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공무원 시험 중에 피셋 같은 경우가 이런 행작 경찰을 응용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일단 경찰 간부에 들어왔는데 볼까요? 자, 가족 구성원이라는 요 개념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A남은 B녀와 혼인하여 살다가 이혼하였고 C녀는 D남과 혼인하여 살다가 이혼하였고 뭐야? 우리 이혼했어요? 자, 이런 건 구조화를 한번 시켜보면 쉽습니다. A 남과 B녀가 결혼했죠. 그런데 이혼했습니다. 또 C녀와 D남이 결혼하다가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A남과 C녀가 요렇게 러브라인을 새롭게 맺었대요. 축하드립니다. 네. 자, 재혼했죠. 그리고 A에게는 부친이 있습니다. 부친으로 가르쳐 A에게는 부친 E가 있고 그 다음 또 C에게는 모친 F가 있습니다. 현재 A의 형제 자매로 남동생 G가 있고 남동생 G가 있고 C의 형제 자매로 여동생 H가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이 러브라인은 뭔가 금이 가는 거 아니에요? 자, 농담이고. 자, 이렇게 있는데 더 가봅시다. 자, 이건 팩트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보세요. 있고. 자, 근데 G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네, 결혼하지 않았죠.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미움받고 있겠네. 자, 그러면 이 결혼하지 않은 G가 충남 아산에 있는 A와 C의 집에서 이렇게 함께 살고 있대. 실제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H는 결혼해서 미국으로 갔답니다. 미국. 네. 재혼한 가정의 요 가계 구조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문제 제시문에서. 자, 그럼 가족 구성원이냐 아니냐. 근데 전제가 그냥 일반 민법이 아니라 지금 보세요.
가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가족폭력. 자, 가족폭력 특례법상 이 가족 구성원의 이 범위를 한정하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어디까지 볼 거냐에 따라서 그 효력의 범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족폭력에 관한 특례법상 가족 구성원은 자, 보통 배우자, 또 배우자일 때 사실혼 관계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와 C는 당연히 해당하겠죠. 해당합니다. 거기에 전제가 배우 관계에 있었던 자라는 조건도 붙습니다. 왜냐? 보세요. 이혼을 하게 됐을 경우에 결국 뭐다? 예를 들어 A와 B 케이스 A와 B 이혼했다. 그럼 뭐다? 훅 해가지고 과거의 그녀, 과거의 그 남편이 와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실제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바로 이었던 자라고 하는 이들 B, D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 직계 좀비소. 그렇죠. 예를 들어 이혼했다. 그럼 뭐 이혼에 따라서 울분 화가 나가지고 그 집에 갔을 때 그 집에 있었던 뭐 장인, 장모, 시부모 이런 분들에게도 사실은 전이가 되겠죠. 감정의 전이. 그래서 그들에게도 해당하도록 구성원 범위로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이 외에 동거하는 친족 관계자라는 것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동거하는 친족 관계자 굳이 충남 아산에 남동생 G가 살도록 하는 이유가 동거하는 이란 요 개념이죠. 그럼 어디? 동거하지 않는 미국 같잖아. H는 동거하지 않는 알겠죠? 그래서 H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름 응용 문제 잘 냈죠. 이런 것들 한번 풀어볼 만합니다. 네, 이 문제는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괜찮은 문제입니다. 출제면. 네. 자, 23번 가볼까요? 23번. 자, 경비경찰에 대한 얘기인데 경비경찰은 가보겠습니다. 경비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비경찰 활동은 하향적 명령체계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부대원의 재량은 상대적으로 적고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부대 지휘 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이 경비경찰이 갖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활동 중에서. 정보경찰, 경비경찰, 수사경찰 중에 경비경찰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은 하향적이면서 명령적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른 서비스 영역에 있는 그 경찰 활동보다. 그리고 바로 경비라는 것은 언제? 그러니까 갑자기 뭐 테러가 있다든가 얼마 전에 일본 같은 경우 아베 테러 사건을 봐서 알다시피 그런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즉각적, 즉시적 성격이 강합니다. 즉시적. 그리고 또 경비경찰은 범죄에 관련돼 가지고 현상유지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지. 현상유지. 적극적으로 한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비경찰은 또 조직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조직에 의해서 조직적 단위로 움직이는 조직적 성격까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경비경찰이 갖고 있는 성격인데 자, 지문 한번 볼까요? 1번. 경비경찰 활동은 하향적 명령체계 확보돼야 하므로 그렇죠. 부대원의 재량은 상대적으로 적고 다른 경찰 영역보다는 적다 이겁니다. 활동 결과에 대해서 지휘관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적이다. 네, 맞고. 두 번째, 경비수단 중에서 체포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 처분이며 직접적 실력 행사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 이 체포라는 건데 체포 아니죠. 우리가 수단으로서 간접적 수단. 자, 잠깐 지우고. 수단으로서 그게 오늘 간접적 수단과 직접적 수단이 있는데 간접적 수단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경고입니다. 경고. 이렇게 경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직접적 수단의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제지, 그러니까 하지 마! 라고 말리는 이런 제지와 체포가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이 체포 같은 경우에 이 체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니라 이건 사법화되어 있는 절차로서 이것은 바로 어디에 들어있다? 형사법에 근거를 둡니다. 경직법이 아니고 이건 특징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죠. 형사소송법. 그걸 지문에서 냈습니다.
세 번째, 경비경찰은 실력 행사 시에 상대방의 저항력이 약한 시점을 포착하여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강력하고 집중적 실력 행사를 해야 된다. 네. 네 번째, 경비경찰 활동은 현재 질서 상태를 보존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현상유적 활동 수행이 특징적이다. 그렇죠. 현상유적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조직적, 부대적 속성도 갖고 있다. 요거까지 넣으면 좋았을 텐데 지문은 여기 2번에 이 부분 근거를 가지고 함정을 받습니다. 자, 24번 가보죠. 도로교통법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자, 도로교통법에 대한 설명으로서 바르게 된 것. 이 도로교통법에서는 개념, 용어 정리를 꼭 확인해야 되는데 이번 시험에도 꼭 개념, 용어 정리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로 냈습니다. 자, 가부터 가보죠.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시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 보행자 그리고 관로 안에 유모차,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제외하는 게 아니고 요거까지 포함하는 거죠. 제외하면 안 됩니다. 포함해야 되죠.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자, 길 가장자리 구역이란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을 경계로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이다. 네, 요 길 가장자리에 대한 요건 되겠고, 네 번째,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않고, 그럼 뭐 기차라든가 지하철은 아니다 이거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그리고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이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아니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거 빠져야죠. 원동기 장치 이건 빠집니다. 건설기계 됩니다. 영역에 대한 것. 자,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해양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야, 이 질문을 제가 웃은 이유가 마치 아닌 것 두 가지를 교묘하게 딱 믹스해가지고 속기 쉽게 만들었는데, 자, 어린이 보호자가 그러면 이런 안전장치를 차고 뭐한다 도로에 놀게 하면 되느냐?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놨냐면 어린이 보호자는 어린이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 요 행정 그래서 행안부 장관 해안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바로 뭐냐면 자전거를 탄다든가 놀이기구 같은 경우에 요 조항이 싹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에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요거와 관련이 없죠. 네. 반대로 본다면 이런 장치를 하고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틀렸습니다. 자, 모범 운전자란 도홍법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택시를 이야기하겠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시도경찰청장, 이것도 주체가 틀렸네.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가 아니고 경찰청장. 우리 항상 주체가 누구냐,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의무는 어떠한 것이냐, 기간은 어떠하냐, 이런 사항들은 요 법령 사항들 점검할 때 꼭 봐둬야 될 중요 사항입니다. 경찰에서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자, 도로교통법 정의 부분을 지문 길게 구성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다음 출입국 관리법을 가보죠. 출입국 관리법입니다. 출입관리법. 자,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법 제4조 6항에 따른 긴급 출입 금지 승인 요청의 때로부터 24시간 이내가 아니고 시간이 잡혔죠. 요 긴급입니다. 긴급의 경우에는 6시간. 자, 틀렸고 그다음 자, 보세요. 이런 지문들 보면 마치 출제된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 그걸 염두에 대고 냈나? 네, 한번 추측해봤습니다. 네. 18세 미만의 외국인을 제외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여권, 선원, 신분증명서, 외국인 입국 허가서, 외국인 등록증 또는 상유 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 여기에 바로 출입관리 27조 조항인데 이러한 18세 미만, 그럼 18세 미만을 제외는 아니고 이 조항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빠져야죠. 네, 괜히 나이로 갈라치기를 해놨죠.
출입국 관리 공무원 외에 수사기관이 출입국 사범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네, 이건 맞습니다. 인계하여야 한다. 하여야 합니다. 감염병자, 마약류 중독자,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난 외국인은 입국 금지 사항에 해당한다. 자, 5년이 지난이 아니고 장난을 쳤는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5년을 지나지 아니한입니다. 5년을 지나지 아니한 또 출입관리법 11조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살짝 맞다 아니다. 범위가 맞다 아니다. 지났다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틀었죠. 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시죠.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또 판례를 고려하라 이거죠. 가보겠습니다. 판례. 자,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사업시설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명령은 아니죠. 명령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명령이 아니라 그냥 요청할 수 있는 거지 명령할 수 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청. 그러나 청원경찰은 직무상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청원주 및 관할감독경찰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 처분을 한다. 청원주가 하는 거지. 청원경찰이면 청원주지 관할감독경찰서장이 끼어들지 않습니다. 자, 다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청원경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을 따른다. 아니요. 요 청원경찰 중에서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이들은 기본적으로 민법의 규정을 따르게 되고 우리가 단 해서 제약을 두고 있죠. 단 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예외로 봅니다. 그게 예외예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국가배상법의 민법. 자, 라지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근무관계는 뭐다? 사법상의 고용관계. 요 지금 다와 라 지문이 같은 의도로 연동되어 있는 거죠. 알겠죠? 이 전제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사법이 아니죠. 공법.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그들 이외에는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법. 되셨습니까? 네. 같은 내용의 지문을 둘을 딱 갈라가지고 섞어서 믹스해서 출제했습니다. 그러나 우린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가보죠. 자, 경찰법의 법원입니다. 법의 근원,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서 아래 가라부터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을 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 통치 구조를 정한 기본법으로서 행정의 조직이나 작용의 기본칙을 정한 부분은 그 한도 내에서 경찰법의 법원이 된다. 네, 헌법의 법원성 인정돼야 되겠죠. 크게 보면 불문법, 성문법, 법원성으로서 자, 경찰권 발동의 법률의 근거가 이사므로 경찰은 경찰법상의 법률 관계에서 중요한 법원이 된다. 맞습니다. 법률. 불문법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정의에 합치되는 보편적 원리로 인정되고 있는 모든 원칙을 조리라고 하고 조리가 나오군요. 네, 불문법원.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면 조리에 위반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리는 위반입니다. 위반이 되는 위법이 되는 조리 위법도 위법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통제 영역을 확보하고 있죠. 네, 이 내용들은 바로 17년도 경찰 간부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경찰법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헌법, 법률, 조약과 국제법규, 규칙은 성문법규이다. 분류체계죠. 네, 되겠습니다. 자, 그 정답은 여기 가나다라 3번이 되겠군요. 네, 정답. 정답들 네이버 카페 폴리마니아에 올려뒀으니까 정답 바로 체크할 수 있겠죠. 네, 확인하십시오. 자, 28번. 자,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여자 모델 B에게 수영복만을 입게 하여 쇼윈도에 서 있도록 하였다.
우리가 많이 봤던 케이스 유사하게 해놨죠 지금. 자,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를 구경하기 위해서 쇼윈도 앞에 몰려들어서 도로교통상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었다. 자, 이렇게 상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B가 왔고 도로 앞이 이렇게 혼돈 상태가 발생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조건설. 자, 조건설에 의하면 군중 A, B 모두 경찰 책임이 된다. 책임자가 된다. 두 번째, 의도적인 간접 원인 제공자 이론, 즉 목적적 원인 제공자 책임자를 불러주는데 학설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인정한다면 A에게 경찰권을 발동하여 A로 하여금 B를 쇼윈도에 나가도록 하라고 할 수 있다. 네, 바로 의도성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직접 원인설에 의할 때 경찰 책임자는 B이다. 자, 직접 원인설이라면 지금 쇼윈도가 있고 이 안에 비키니를 입은 B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직접 원인은 바로 이러한 도로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도로가 여기죠. 도로에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는 건 누구다? B가 아니라 이곳에 있는 군중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직접 원인설에 의한다면 경찰 책임자는 B가 아니라 군중이 됩니다. 경찰 책임. 자, 4번. 교통장애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면 A를 경찰 책임자로 봐서는 안 될 것이다. 네. 29번. 자, 경찰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않은 것은 형사 미성년자도 행위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죠. 행위 책임에는 가능합니다. 경찰 책임에서 행위 책임, 상태 책임, 복합 책임을 전제로 한다면은 두 번째,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에 무관하게 행위 책임이 된다. 네. 자, 행위자의 자기 의도했다 이거죠. 부작위 의도하지 않은 상관없이 위험을 야기시키면 행위 책임이 되는 거죠. 자기냐 부작위 상관없이 좀 전 앞 문제 같은 그런 쇼윈도 케이스처럼. 자, 그다음 경찰 책임자에 대한 경찰의 경찰권 발동에 경찰 책임자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 책임자에게 손실보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책임자가 아니고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되겠지만 책임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알겠죠? 이건 단순한 논리입니다. 네, 말에 혼동을 겪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29, 30번 가보겠습니다. 30번. 자, 경찰상의 긴급 상태. 긴급. 자, 위험이 적절하지. 이 위험이 이미 현실화되었거나 위험의 현실화가 목전에 아주 급박하여야 한다. 조건을 갖고 있죠. 요건의 사항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경찰상 긴급 상태에 대한 일반적 근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아니요. 요 긴급 상태에 대한 일반적 근거 아니요. 여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소방기본법이라든가 순환구호법 같은 개별법에 있는 거죠. 일반적 근거 아닙니다. 자, 경찰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을 위해서는 보충성은 전제 조건이고 경찰 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 또는 경찰 자신의 고유한 수단으로서 위험 방지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심사해야 된다. 다음, 경찰권 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찰 비책임자. 비책임자에 대해서는 되겠죠. 앞에 지문은 뭐였죠? 책임자였죠. 이런 건 구별해야죠. 정당한 보상, 자, 구제수단 마련돼야 된다. 맞습니다. 자, 31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국자법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국적 치안 유지. 네, 국자법상에 나타나고 있는 전국적 치안 유지입니다. 출제자가 굉장히 시사적인 내용을 제가 볼 때 많이 끌어들여서 좀 접목시켜서 낸 것 같습니다. 자, 1번. 경찰청장은 비상사태 등의 전국적 치안 유지를 위한 지휘 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을 그렇죠. 그리고 직접 지휘하는 구체적 지시 통보해야 된다. 맞고. 이번에 경찰청장이 비상사태 등의 전국적 치안 유지를 위한 지휘 명령을 하는 경우에 국가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지만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다수의 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치안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자, 요거 지문을 요걸 두 가지 조항의 내용을 믹스해서 헷갈리도록 했는데, 자, 요거 뭐냐면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사안에 대해서 다수의 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요겁니다. 이것과 바로 위에 있는 전국적 사항, 요 전국 치안 유지를 위한 것, 요거는 구별해야 되는데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다수의 시도에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 이건 바로 법 32조 1항에 근거해 가지고 구조가 다르죠. 자치 사무와 관련되냐, 그러니까 사무에 있는 자치 사무와 관련되느냐, 사항에 있는 이런 것들은 미리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칩니다. 자치 이런 것들은 주로 사무에 있는 건데 자치 사무와 관련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미리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바로 들어와 있는 것. 3호, 4호의 조건을 믹스해서 지문을 하나로 연결해 버렸죠. 틀렸습니다. 자, 3번에 경찰청장은 비상사태 등의 전국적 치안 유지를 위한 지휘 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지휘 명령을 즉시 중단. 그렇죠. 중단하고 4번. 시도경찰위원회는 자치사무와 관련되는 해당 시도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공공안녕, 질서 유지가 어려워 경찰청의 지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결로 지원 조정 의결 되겠습니다. 네. 절차적 규정에 들어가 있는 그 절차적 프로세스에 대한 확인들은 이 경찰학, 경찰간부, 경찰학 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네. 그런 것들은 평소에 꼭 확인 점검을 해주고 계셔야 되겠죠. 자, 32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 아주 중요한 법률이죠. 자, 자치경찰 사무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소,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이겁니다. 해야 한다. 네, 해야죠. 두 번째. 자치경찰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관할 시도경찰청의 의견을 들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자치사무의 수행, 이거 35조 사항인데 자치경찰 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가게 됩니다. 여기에 시도경찰청장이 빠지고 시도가 아니라 그냥 경찰청장. 알겠죠? 시도가 아니라 그냥 경찰청장. 네. 직무 조직의 구조상 경찰청장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3번에 시도지사는 자치경찰 사무의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해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네 번째, 시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출석 자료 요구야 할 수 있죠. 네. 33번 가보겠습니다. 자, 33번. 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위원회죠. 이번에. 요즘 이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치안경찰국 신설과 더불어서 굉장히 갈등하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아무리 봐도 이 출제위원이 굉장히 좀 시사적인 내용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출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한 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위원인데 구성한데 위원장은 당연직 상임이며 여기가 틀렸죠. 당연직 상임이며가 아니고 뭐다?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 이렇게 들어죠. 위원장 및 5명의 비상임으로 하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여기 위원장을 당연직 그것도 상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사실 그 법 조항에 규정된 사항만 보더라도 국가경찰위원회는 자문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하부이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임기는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만약 자문위원이라든가 권력적 요소가 없었다면 아마 연임을 가능하게 했을 텐데 이런 상황 때문에 연임 못하게 했습니다. 네.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자체에서 수행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사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국가경찰위원회에 또 사무과 사무팀 이런 걸 또 둬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어디? 이건 조항이 있는데 이 사무는 자체가 아니고 경찰청에서 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 회의는 제적 과반수 출석. 그렇죠. 출석 과반수 찬성. 네, 맞습니다. 됐군요. 자, 34번 가보도록 하시죠. 34번.
경찰공무원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됐습니다. 경찰공무원법. 1번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입니다. 이런 것들은 항상 계급을 잘 봐야죠. 경위입니다.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 순직한 사람에 대해서 이 계급 특별 승진시킬 수 있다. 2번 경찰청장은 전시 4변이나 그 밖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2년의 범위에서 동법에 따른 계급 정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총경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해안부 장관과 국무총리 정말 아무리 봐도 출제위원이 굉장히 시사적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요 계급 연장, 자, 이 비상 사태에 따른 요 계급 정년의 연장인데 총경 이상이 아니고 대상은 경무관 이상입니다. 경무관. 경무관 이상에 대해서 해안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서 이 총경 경무관이고 총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총경은 어떠하다? 총경은 해수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죠. 네. 자, 그래서 총경은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점, 요 점이 있는데 바로 이 경무관 같은 경우에는 해안부 장관 혹은 해수부 장관을 거쳐서 가죠. 그래서 이 해안부 장관의 이 개입과 여지가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어쨌든 시사적인 내용이지만 법 규정에 따라서 계급의 기준을 총경이 아니라 경무관으로 하고 있죠. 경무관. 3번 경찰청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 경정 이상의 파면 해임 경찰청장이 제청으로 해안부 장관. 그렇죠. 여기도 해안부 장관. 아무리 봐도 출제위원이 시사적입니다. 논란되고 있는 그런 경찰국의 역할이 어디까지, 해안부 장관이 어디까지 갈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주의 깊게 출제를 냈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죠. 네, 35번입니다. 경찰공무원 직무집행법상 35 불신검문 35 임용령 밑에 불신검문. 자, 1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고 임용일자는 원칙적으로 소급할 수 없다. 맞습니다. 경찰공무원이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이거 다음 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날 그날이 아니에요. 다음 날.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로서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도 사망한 날을 임용한 기준. 사망한 날 틀렸죠. 사망한 날 날짜가 틀렸습니다. 다음 날.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돼 직위해제되는 경우에는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본다. 네. 그다음. 자, 36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죠? 불신검문. 이것도 중요한 제도로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불신검문. 자,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목적, 이유를 알리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변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알릴 수 있다 아니 알려야 해요. 알려야. 자, 3조에 있는 사항이고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신검문은 위협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가 아니죠. 틀렸습니다. 않았다가 아니라 신분증 제시해야 됩니다. 경찰관은 불신검문 시에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된다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청이 아니고 여기는 빠져야 되겠죠. 경찰청이 아니고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장. 근데 또 해양경찰관서 미포함에 해양경찰관서 포함합니다. 틀렸죠? 자,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에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이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 동행 장소를 밝힐 수 보세요. 설명할 수 있다. 이건 뭐냐? 재량을 주는 거죠. 설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요. 설명해야 됩니다. 해야 돼. 설명할
하여야 합니다. 의무예요. 기속이에요. 하여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입니다. 또 하나 동행 이것도 마찬가지. 동행 장소 밝힐 수 있다. 그럼 뭐 밝혀도 되고 안 밝혀도 돼? 아니고 밝혀야 합니다. 밝혀야 하고 설명할 수가 아니라 설명하여야 하고 기속과 재량이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의미 큰 차이를 갖고 있는 내용이죠. 그걸로 시험 지문을 틀리게 됐습니다. 나도 틀렸군요. 자, 그 다음 힘내시고 37번을 가보겠습니다. 경직법상 보호조치입니다. 보호조치. 자, 보호조치에 따라서 자, 1가 경찰관은 적당한 보호자가 없는 부상자에 대해서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본인의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를 할 수 본인이 싫어 괜찮아요 하면 그래도 안 돼. 이거 강제화돼 버리죠. 네, 거절하더라도 아닙니다. 틀렸죠. 나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 지체 없이 구호 대상자의 가족, 친지,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한 때는 구호 대상자를 적당한 공공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 즉시 인계할 수 있다. 즉시 인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이건 또 재량이 아니에요. 이건 인계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굉장히 다르죠. 앞에 36번도 그렇고 37번도 그렇고 임무 규정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 그걸 마치 말장난 하듯이 틀어놓고 있죠. 경찰관이 구호 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였을 때에는 해당 경찰관이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공공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 여기에 이렇게 경찰관에게 즉시 그 공공의료기관에게 뭐가 틀렸냐? 공공의료기관 또는 구호기관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소속 경찰서장, 알겠죠? 소속 경찰서장입니다. 소속 경찰서장에게 하고 소속 경찰서장, 해양 경찰서장에게 하고 그리고 감독청에 통보하고 이런 구조죠. 이게 틀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경찰관은 구호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발견할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혹은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 경직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직법에 처벌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규정 없습니다.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틀렸죠. 거절할 수 없죠. 또 거절할 수도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고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것도 틀렸고. 자, 다음. 자, 38번입니다. 자, 힘내시고 38번 가보죠. 자, 경직법 중요법이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 장비입니다. 이번엔 장비 사용. 장구 장비.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용 무기 또는 장기 3년 단기 이렇게 장치면 안 됩니다.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한도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상당한 이유, 합리적 범위 있죠. 상당한 이유, 합리적 범위 필요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대로 싹 들어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경찰관은 직무 수행 중에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재산의 침해나 또는 생명, 신체 위해는 되지만 재산의 침해, 자, 요 재산의 침해 빠지고 재산이 들어가느냐 안 되느냐 빠져야 확인해야 되겠죠. 다만 자, 위에 기준 경찰 장비를 긴급하게 사용할 때는 안전검사 없이 안전교육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안전검사 없이 아니요 위에 장비인데 안전검사 해야죠.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위해성 경찰 장비는 자 필요한 최소한도 좋습니다. 필요한 최소한도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고 그리고 위해성 종류 및 사용 기준 그리고 안전교육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뭘로 정한다고? 또 장착네. 대통령령이지 해안부령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안부령을 해버리면 지금 경찰국 사태처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이 엄청 커지죠. 이런 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법
10조 사항에 딱 픽스하고 있죠. 라.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 장비를 이번에 새로 도입합니다. 새로 도입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그 안전교육 결과 보고서를 안전교육의 실시가 아니고 안전교육하고 안전검사하고 다르죠. 장비에 대한 안전검사입니다. 안전검사. 이 안전검사를 안전교육 이렇게 딱 바꿨군요. 네. 이런 건 빨리 막 급하게 읽다 보면 이런 걸 오해하기 쉬운데 그러나 차분히 시험장에서도 항상 하나씩 확인,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평소에 문제풀이 훈련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다음 가보죠. 39번입니다.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것은 1.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을 병과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찰상의 강제집행의 실정법적 근거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다. 이 강제집행이 보세요. 강제집행의 근거는 직무집행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이죠. 행정대집행법. 그리고 국세기본법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여러분 강제집행에 이걸 알고 계시면 되는데 강제집행에는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사실은. 강제집행에 대집행도 있고 강제집행에 대집행도 있고 집행벌도 있죠. 의무이행 확보수단 이 체계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리고 직접 강제도 있고 강제징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런 강제징수를 위해서 바로 뭐다? 국세징수법에 근거를 하는 거고 알겠죠? 요 대집행을 해서 대집행법에 근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근거,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실제법 근거다. 틀렸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 즉시강제입니다. 3번. 자, 즉시강제는 경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급박한 위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그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자연법적 권리 의무를 가지므로 특별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잘 설명하다가 이런 강력한 즉시강제가 바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어야죠. 이거야말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같은 이런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근거 없다 하더라도 이러면 안 되죠. 경찰상의 강제집행을 위해서 경찰 의무를 부과하는 경찰 하명에 근거되는 법률 이외에 경찰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4번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40분 문제. 자, 다 됐습니다. 힘내시고 국가배상법. 그래도 여러분이 우려하셨던 만큼 행정법적 문제들이 많이 들어오질 않았죠. 네, 그런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학이라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법적 영역, 행정학적 영역까지 접근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팩트 경찰학 기본 이론 강의와 특강에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40번 국가배상법입니다. 자,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또 판례를 또 따라라. 판례를 참고하라. 그렇죠? 경찰관들의 시위 진압에 대항하여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네. 두 번째, 시위 진압 과정에서 가해 공무원인 전투경찰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네. 그 당시 이제 반대 측에서는 민주운동 때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이었는데 바로 반대 측에서는 뭐다? 가해 공무원을 특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판례에서는 뭐다? 가해 공무원 특정하지 않고 전투 경찰대가 이렇게 모여서 그 중에서 뭔가 화염병 체류탄이 날라왔다. 그럼 돼라고 인정을 해준 거죠. 네, 인정된다. 맞습니다. 인정된다. 자, 전투 경찰 순경은 국배법 2조 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는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또는 예비 군대원에 해당한다. 네, 그리고 경찰 공무원의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순직한 경우에는 전투 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 집행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치의 배상 책임
일반 직무집행 배상책임 제한되고 단서 조항 때문이죠. 국배법 5호조에 따라 도로와천 즉 영조물 이런 것들도 바로 뭐다 경찰 기여도 됩니다. 경찰 요즘 개물림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영조물에 포함된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5개가 되겠군요.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72회 경찰 간부 임용 시험에서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경찰아, 이제 이런 기출 문제를 보시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들이 보이실 텐데 우리의 오늘의 이 강의는 기출을 토대로 해서 온고지신 이제 새롭게 접근해서 새로운 경찰학을 직면했을 때 제대로 고득점 합격을 위한 길을 가자는 겁니다. 자, 팩트 경찰학 김만희입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네이버 카페 폴리마니아에 올려뒀으니까 또 참고하시면서 팩트 경찰학의 OT 영상 반드시 참고하시고 그리고 팩트 경찰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컴팩트하고 임팩트하고 퍼펙트한 영역들에 대해서 이제 프라임 강의에서 여러분과 직접 또 만나서 자세하게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문제 푸느라 수고하셨고 어쨌든 합격 여부를 떠나서 이제 스스로 돌아볼 부분도 좀 정리를 하시고 또 더 나아갈 부분도 좀 더 계획을 세우시면서 이 경찰학이 그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세한 사항들은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네이버 카페 폴리마니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